자, 2023년 보세사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자,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첫 번째 수출입 통관 절차입니다. 1번. 자,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로서 틀린 것은 자, 1번. 수입에는 여행자가 휴대품을 국제무역기에서 소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네요. 자, 해설 보시면 우리 복습 한번 할까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또는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건 전부 다 수입이었어요. 근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 있었죠. 그게 지금 보는 이 정답 1번에 대한 해설인데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자, 일단은 이 네 가지를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데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관세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수입으로 지금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행위들을 하더라도 수입으로 안 보니까 즉 관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거죠. 자, 3번에서 나왔죠.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지금 선지에서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또는 차량이죠.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행자가 홍콩 여행 가서 비천항 6포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운송수단에서 국제무역선이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먹었어요. 그럼 세관 공무원 탁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왜 외국 물품 소비 또는 사용합니까? 당장 관세 내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소비 또는 사용은 수입으로 안 보니까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왜? 과세 포착이 너무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홍콩에서 한 비천향 6포를 외국 물품을 먹을 때마다 세금 공무원이 팡팡 튀어나와가지고 게임 캐릭터처럼 NPC처럼 잡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딱 읽어보시면 국민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아서라 냅둬라 라는 거죠.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외국 물품에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 그렇죠. 수출 신고가 뭐예요?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화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세관에서 수리라는 행정 행위를 해버리면 외국 물품화가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수출 신고하고 그게 수리됐으면 외국 물품이죠. 2번 맞고요. 자, 주인 없는 바다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잡았어요. 그럼 뭐다? 내국 물품이다. 공해에서 외국 선박이 잡았어요. 뭐다? 외국 물품이다. 4번. 자, 수리용 예비부품이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선박용품에 해당한다. 자, 선박용품 대표적으로 음식, 연소, 밭수집기가 있습니다. 적지 마세요. 자, 음료, 뭐 음식, 식료품, 그 다음에 연료,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뭐 수리용 예비부품, 밧줄, 집기, 그리고 기타 그 밖의 용품 이런 애들이 이제 선박용품인데 맞습니다. 5번 복합한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키워드 어디예요? 늘 어디서 출제가 돼? 여기서 출제가 되죠. 자, 괄호하세요.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 같은 세관의 관할구역이면 통상 복합자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반한적이고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이 붙으면 뭐다? 복합한적이었죠.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2번 관세 납부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자,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신청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 자,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 예를 들어 이런 거죠. 8월 1일에 납부해야 될 거, 8월 2일에 납부해야 될 거, 8월 3일에 납부해야 될 거. 이건 뭐야?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각각의 세액에 대하여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달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납부에 대한 개념인데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는 제도가 요 세 건을 모아서 8월 30일 즉 그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는 게 바로 월별 납부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달 말일이라고 한다면 9월 30일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미뤄주진 않아요. 그 달의 말일까지만 미뤄준다는 개념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일부터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자, 15일 요거는 맞는데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장난칠 수도 있고 요거로 장난칠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이 기준점으로 장난을 쳤네요.
그리고 이 15일도 통상적으로 이제 7일 또는 10일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3번. 납세무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죠. 그죠? 자, 세액의 과부족을 바로잡는 제도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납부하기 전에 바로잡는 정정이 있었고요. 세액의 부족에 대해서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바로잡는 보정이 있었고요. 6개월이 지나서 세액의 부족에 대해서 바로잡는 수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경정 청구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납부하기 전에 과부족을 바로잡는 건데 언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정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고요.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까지로 한다. 아니죠. 다음 날이 아니라 당초 주어진 납부기한을 그대로 납부기한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했으면 이 전에 세액 정정이 들어가도 납부기한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4번. 납세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보정과 수정의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수정 신고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납부기한이 된다라고 보정 신청과 수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아래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관세법상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면 사실 사례 문제는 일단 다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푸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은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소지하는 K 주식회사는 미국에 소지하는 A사로부터 우리나라에 K사가 있고 미국에 A사가 있네요. 승용차 100대를 국내 판매용으로 구매 후 수입한다. 해당 물품은 미국 산타모니카 항에서 선적되어 부산항에 반입되었고 수입 신고는 그 다음 1월 10일에 해서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였다. 자,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납세무자는 K 주식회사이다. 맞습니다. 얘가 지금 수입자잖아요. 기본적으로 수입 화주가 납세무자가 되죠. 1번 맞고요. 2번. 해당 물품의 관세액은 승용차의 가격에 따라 걔의 과세 가격 곱하기 관세율이 결국에는 관세액이 되니까 얘의 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거 맞죠? 기본적으로 종가세죠. 3번.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사실은 이 선지 위에 사례가 없더라도 이 문장을 빼고 보더라도 맞습니다. 수입신고, 법령은 계속해서 변경이 돼요. 근데 언제 확정을 짓는다? 수입신고 당시에 확정을 짓는다. 맞고요. 4번.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는 부산항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대한 얘기죠. 과세물건이 언제 확정이 되느냐. 수입 단계가 이렇게 출항부터 해가지고 입항까지 그리고 하역 단계까지 수많은 기간이 걸리고 수많은 단계가 있는데 과세물건은 계속 변동하는 바 언제 확정해요? 수입 신고 시점에 확정이 되죠. 그리고 수입 신고 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이 되고 적용 법령도 확정이 되죠. 4번. 반입된 때라고 했으니까 얘가 아니죠. 수입 신고한 때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위에 이 사례는 어려워 보이려고 타를 쓴 거고 막상 까보니 별거 없었다라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인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중복 답안 처리가 됐어요. 왜냐면 출제자들이 계정을 파악을 못한 채로 내가지고 결국에는 사업은 공동 복수 정답이 처리된 건입니다. 5번 볼까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 결정 시 과세 환율 필연적으로 무역 거래는 달러로 결제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데 우리가 세금을 달러로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세를 낼 때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을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과거에는 뭐 외국환 매입률이냐, 외국환 매도율이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준환율과 제정환율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출제자가 약간 실수를 한 게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 즉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 내용을 빼고 하니까 마치 기준환율만 써야 되는 것처럼 선지에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
우리 시험을 본 사람들한테 꼬투리를 잡히기가 쉬웠던 거죠. 아니 기준환율 말고 재정환율 쓰면 안 됩니까? 선지에서는 그렇게 파악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복수정답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기준환율과 또는 재정환율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평균 내서 쓴다는 겁니다. 정답은 4번 그리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관세법상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1번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통고처분 등에 의해 중단된다. 자, 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이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뭐 있었어요?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징수권에 대한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그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제척기간은요 장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단이란 표현과 정지라는 표현은 어디에서만 써요? 소멸시효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즉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에만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척기간과 중단은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멸 여기가 전체적으로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통고처분 등에 중단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야 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가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징수권이 발동하는 날은 납부기한이 어떤 경과한 날에 플러스 좀 다음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붙어요. 다음 날.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이고요. 제척기간이죠.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도 5년이고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징수기간도 기본적으로 5년이에요. 다만 5억 원 이상의 관세에 대해서는 10년으로 늘어나는 게 있었죠. 정답 2번이고 얘가 100% 맞다라는 걸 알고 푸신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 것들이 틀리구나 라고 해서 찍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3번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걸 바로잡는, 납세의무자가 바로잡는 유일한 하나의 제도는 경정 청구밖에 없습니다.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경정 청구예요. 자,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관장은 경정한다. 2개월이죠.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근데 그 5년 안에 경정 청구를 하면 그걸 결정 내리는 기간은 짧아요. 2개월로. 3번도 틀렸고요. 4번. 자, 부정한 것 등의 사유로 관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 다음 달이 아니라 이렇게 고쳐져야 맞는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징수권은 5년이지만 부정환급이라든가 관세 포탈 등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 5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부과할 수 있는 거니까 제척기간이죠. 부과권이죠. 부과권은 기본적으로 5년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10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선지가 부과하는 경우에는 라는 표현을 좀 써주면은 조금 더 알맞은 게 되는데 어찌됐건 둘 다 틀렸습니다. 자, 5번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세관장 그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해설을 좀 보시면 복습을 좀 해볼까요? 자,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인데 기본적으로 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소송이나 그 소송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소송 기간이 5년을 넘어갈 수도 있죠. 만약에 8년 만에 소송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미 원칙적인 제척기간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세관이 이겼어도 제척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어폐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소송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8년 만에 소송이 끝났더라도 이 판결 확정이 된 날부터 1년 동안 살려주는 제도예요. 이게 지금 보고 있는 5번 선지가. 그래서 이런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늘려주는 게 바로
5번이었는데 지금 얘는 1년으로 고쳐야 되겠죠. 정답은 2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5번. 자, 관세법상 과세 가격의 가산 요소로 틀린 것은? 우린 이런 거 나오면 좋죠. 왜? 답이 바로 보이잖아. 정답은 3번이고요. 일단 실제 지급 가격에 더해주는 게 가산 요소죠. 법정 가산 요소. 대표적으로 6개가 있었죠. 뭐 지금 보고 있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여기가 또 자주 나오죠. 구매 수수료는 제외한다. 요거 표현 뭐예요?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하지 않는다. 즉 관세,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관세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자, 2번.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에 포장이 되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의미를 좀 살려주자면 원래 판매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구매자가 부담하니까 판매자는 당연히 그만큼 가격을 낮출 것이고 그게 가격이 낮춰져서 들어오면 세관 당국은 낮춰진 과세 가격만큼 관세에 있어서 피해를 보니까 이 금액 전체를 전부 다 가산 요소로서 과세 가격에 더해버리겠다는 게 바로 이 가산 요소의 논리죠. 2번 맞고요. 3번 연불 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관세는 뭐다? 대물세예요. 물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지 연불이자는 뭐예요? 할부이자잖아. 쉽게 얘기하면 금융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관세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물품 대가예요? 금융에 대한 대가예요? 금융에 대한 대가니까 얘는 가산 요소가 아니라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관세, 과세 가격에서 빼줘야 되는 공제 요소가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중에서 내가 수입자야. 100만 원짜리 사서 150만 원에 팔았고 이 중 예를 들어 10%는 판매자한테 가. 그럼 그 10%를 사후 귀속이익이라고 보고 가산합니다. 왜? 그러니까 가산 요소의 기본적인 개념은 판매자한테 이득이 되는 것들은 알게 모르게 전체 물품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거니까 물품대 줄면은 관세가 줄잖아. 과세가 주니까. 그거 나 눈 뜨고는 도저히 못 보겠다 이거야. 세관에서는. 그러니까 판매자한테 조금만 이득이 되면 전부 다 가산 요소로서 때려버려서 과세 가격에 포함돼서 관세를 많이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은 이제 권리 사용료 또 마찬가지로 가산 요소입니다. 정답은 3번은 공제 요소라서 탈락. 자, 6번. 아래의 물품 중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두 고른 것은? 자, A. 관세율이 무세율. 간이세율이 뭐예요? 간이세율이라고 한다면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그냥 원래 모든 물품은 뭐 관세, 부가가치세, 뭐 부과된 적은 없지만 뭐 임시수입 부가세, 뭐 개소세 이런 것들을 각각 과세 표준에 따라 산출해서 더해서 세액을 납부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금액이 얼마 안 해. 싸. 여행자 휴대폰 같은 거야. 그러면 굳이 이걸 다 나눌 필요가 있나요? 소 잡는 칼에 닭을 잡는데 무슨 리니지 집행검을 쓸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여기다가 뭐 정책적 고려를 일부 해가지고 통합세율로 만들어서 간이세율 해서 뭐 20%를 때리겠다. 그러니까 관부, 임, 개 뭐 이런 것들 다 더해서 그냥 우리는 간이세율이라고 우린 통합세율 20%를 때리겠다. 이런 뭐가 좋아요? 세금은 또 많이 거둘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편하잖아. 편하니까 신속통관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복습부터 좀 해보시면 자, 관세율이 무세인 것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얘것은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용 원재료는 여기 다 각각의 되게 복잡한 정책적인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수출용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수입했을 때 만약에 관세, 부가세를 각각 내게 된다면 관세는 수출용 환급특례법에 의해서 환급을 해줘. 근데 부가세는 뭐 나중에 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건 없건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관세는 무조건 환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이세율로 들어가는 순간 여기 안에 관세가 몇 프로 들었는지 부가가치세가 몇 프로 들었는지 몰라. 왜? 그냥 통합세율로 20% 때리겠다 하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란 풀었을 때 노른자랑 흰자랑 분리가 돼야 노른자는 관세 환급, 흰자는 뭐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건데 간이세율은 노른자, 흰자 이렇게 해가지고 머랭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혜택 받으라고 간이세율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속통관이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간이세율은 그런 목적 때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범칙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종량세 같은 경우에는 종량세는 무게나 킬로그램이나 길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지 세율을 적용하는 건 종가세예요. 그러니까 종량세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간이세율 적용 배제 품목이고요.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인정되거나 아니면 고가품이야 또는 국내 산업에 저할 우려가 있어. 과생, 형평, 현저히 저해 이런 애들도 간이세율을 적용해주면 안 되겠죠. 그럼 정답은 뭐다? 모두 다 간이세율을 적용하면 안 되는 품목이다. 되겠죠? 약간은 기본 이론 시간처럼 좀 상세하게 다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이런 걸 보고 만약에 떠올릴 수가 없다면 그냥 찍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고민해봤자 답 안 나와요. 자, 7번.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은? 자, 일괄하여 수입 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1번 동그라미. 물품별 세율이 달라야 되고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세관장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에 가장 높은 세율을 좀 납세무자한테 불리하더라도 신속 통과를 위해서 적용하는 제도, 합의에 따른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되게 가격은 적은데 우리 문구 세트 이런 거 있죠. 구색은 엄청 많아. 근데 이 문구 세트 다 합쳐 10,000원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 10,000원을 각각 지우개는 HS 코드가 얼마고 세율이 얼마고요. 자는 HS 코드 보고 세율이 얼마고, 이러면 관세사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냥 통으로 때려가지고 제일 높은 세율로 때릴게요. 어차피 가격이 싸니까 관세 그냥 뭐 제일 높은 세율로 해도 얼마 안 되겠죠. 라고 해서 적용하는 게 바로 합의에 따른 세율입니다. 정답이 1번이었고요. 자, 8번. 관세법상 관세 감면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관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예외 없이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 쓰면 객관식 문제에서는 틀리는 거죠.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 감면에 적당한 제도를 찾아서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과거에 그래서 약간 실무적으로 옛날 제가 관세 처음 왔을 때는 이 해설에 보시면 1항 단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영원히 감면을 적용할 수가 없었었어. 그러니까 관세사도 감면은 제대로 똑바로 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실무는 관세 사무원분들이 하고 관세사들은 이제 뭐 밖에 영업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미팅을 간다거나 이러고 있으면 감면을 제대로 사무원분들께서 적용을 안 해주시면 나중에 바로 잡을 게 없었어요. 그러면 화주가 그러겠죠. 우리는 그 학술연구용품 감면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받았어요? 그거 못 받으셔가지고 우리 관세 800만 원 냈는데요. 그거 물어내세요. 라고 하면 관세가 물어냈어야 됐어요. 사후에 바로 잡는 게 없었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었죠.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바로 잡을 수 있는, 혹시나 감면 신청 못했으면 15일 안에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간을 준 겁니다. 저 같은 관세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다만 조건은 뭐예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을 때, 세관의 나와바리에서 안 빠져나갔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관세청장은 관세 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려는 경우, 자, 관세 감면 목적대로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야, 너네들 학술연구용으로 해서 감면 받고 들어왔는데 진짜 학술용으로 쓰는 거 맞아? 너네 혹시 상업용으로 쓰는 건 아니지? 그걸 누가 감시해요? 세관 공무원이 매번 와서 봐야 돼요. 그게 뭐야?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사후관리라는 건. 근데 만약에 동일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이 다르면 그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해야 돼요? 짧은 기간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관리를 위해서는 긴 기간으로 하는 게 맞지만 행정력이라는 것도 고려해야지. 세관 공무원의 수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짧은 기간으로 가야죠. 자, 3번. 관세법에 따른 세율 불교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은 세관장으로부터 제조 수리 공장을 지정받은 중소기업만, 여기서 틀렸죠. 정부 지자체,
얘는 약간 사실 잘 안 나오는 제도긴 한데 기억해 두세요. 정부, 적진 마시고 정부, 지자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냥 듣고 잃어버리세요. 근데 중소기업은 거의 100% 감면이고요. 정부,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부만 감면이에요. 그 감면율에 좀 차이가 있어요. 어찌됐건 얘만 적용하는 건 아니죠. 3번 틀렸고요. 4번. 수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 신고 수리로부터 2년 내 나간 물품이 들어온다. 2년 내 재수입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원래는 해외에 나가서 제조, 가공, 사용, 수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뭐 제조, 가공, 사용, 수리라기보다는 이런 걸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서 해서 지금 이 선지만 보고는 그 해외에서 사용했다 안 했다, 뭐 제조했다 안 했다, 가공했다 안 했다 알 수 없죠?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그냥 봐줘야지.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해설 보시면 이거 잘 들어두세요. 기본적으로 관세 감면을 받았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5원 관세 감면 받아서 예를 들어 5원 냈어. 근데 원래는 관세 감면 안 받았으면 10원 내야 돼. 그 목적 외로 쓰면. 그래서 얘가 목적 외로 썼어. 근데 승인을 받건 안 받건 이 10과 5의 차이는 5만큼은 더 내야 돼요. 그 관세 감면 목적 외로 쓰려면.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승인을 받던 안 받던 내가 관세 감면 목적 5로 쓰다가 그 외 목적으로 써서 그냥 추가 관세 5를 내면은 그냥 승인 안 받아도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승인을 안 받아버리면 그래 맞아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면된 관세를 승인 받든 안 받든 징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승인을 안 받고 목적으로 쓰면은 괘씸죄를 물어가지고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버립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관세는 관세대로 내고 승인 안 받은 거에 대한 절차법 위반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하게 돼요. 그 벌금을 면하려고 승인을 받는 거예요. 되겠죠? 논리가 이제 서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네. 자, 9번. 관세법상 가산세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자, 1번, 4번은 같이 가는 거죠. 이사물품과 여행자. 자, 원래 이사물품은 어느 정도 면세인데 면세 범위를 넘은 것들에 대해서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20% 가산세 물죠. 여행자 같은 경우는 원래 800불까지 면세잖아요. 800불 넘어가는 거는 신고 안 하면 자진 신고 안 하면 40% 물고 반복적으로 안 하면 60% 물어버리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가산세 물고요. 자, 2번 수입 신고 전 반출 신고하면 그대로 그냥 절차가 끝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이 10일도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입 신고를 또 안 했어 심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산세 물죠. 자, 마찬가지로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는 물품이 세관장님 저 이거 다시 수출할 거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얼마 안 쓰니까 이거 들어올 때 면세해 주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다시 나갈 거. 근데 그렇게 약속하고 면제를 받았는데 결국 다시 안 나가서 약속 깼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산세 때려야겠죠. 얼마? 500만 원 한도의 범위에서 500만 원 한도의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 100분의 20. 이 해설도 중요합니다. 숫자들 지금 다 체크해 두세요. 다 나올 만한 애들이야. 자, 그래서 1, 2, 3, 4번은 전부 다 가산세 대상이에요. 근데 5번 어때요?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세액 정정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당초에 납부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9월 30일이면 세액 정정은 이전에 계속 이루어졌다니까? 이걸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었어. 근데 무슨 가산세라는 건요. 제가 석사 논문이 가산세예요. 관세 가산세. 근데 가산세라는 거는요. 가산세로 얘기하려면 2박 3일 또 모자라. 이거 테이프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가산세. 근데 한마디로 줄이면 가산세는 법상 의무 혜택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얘 뭐 책임 어긴 거 있어요? 의무 혜택한 거 있어? 성실히 했잖아. 납부기한 있는데 그 전에 세액이 막 과부족할 수 있죠. 신고납부제도에서는요. 늘 세액은 과다 부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관세사도 맨날 계산 틀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때 바로 잡는 거니까 사실은 가산세를 물 수가 없죠. 왜? 의무 혜택가 이러는 게 없죠. 납부기한을 넘어서 만약에 뭐가 있었다면 뭐 보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참 뒤에 뭐 6개월 넘어서 해서 수정을 했다면 이제 수정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 납부기한 전에 바로 잡은 것들은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5번. 자, 10번. 관세 감면 대상 중 관세법 제102조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것. 사실은 약간 좀 골탕 먹이려고 공무원 문제 같은 걸 냈어요. 해설을 좀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자, 관세법 102조의 관세 감면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를 하는 면세도 있고 사후관리를 안 하는 면세도 있어요. 사후관리라는 건 감면받은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나 감면받은 용도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놈한테 양도하는 건 아닌지 노파심에 관세는 일단 깎아줬는데 노파심에 계속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한 면세에서는 그냥 사후관리를 안 하고요. 특정한 면세는 사후관리 또 해요. 근데 사후관리를 하는 것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사후관리 안 해. 사후관리 하는 거는 세학종특환이야. 세율불급용물품면세, 학술용품면세, 종교자선장애인용품면세, 특정물품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면세. 그래서 세, 학, 종, 특, 환 이 4개만 사후관리를 한다 이거야. 읽어보면 3년의 범위에서. 볼까요? 정답 뭐예요? 세학, 종, 특, 사후관리 대상인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세학, 종, 특환 얘네 종. 나머지는 뭐야? 사후관리 안 한다는 거야. 아니 사후관리 안 하면 선생님 어떻게 우리 관세행정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수입하네 무슨 사후관리를 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별거 아닌데 무슨 사후관리를 해. 해외 인가공도 얘는 듣고 잃어버리세요. 해외 인가공 물품 등 감면 같은 경우에는 왜 들어왔었냐면은 우리나라가 하도 인건비가 이제 비싸지니까 공동화 현상이 발생돼요. 공동화 현상이란 제조업체 이런 것들이 막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데로 이전해 버린 거야. 우리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런 거라도 막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기 때문에 최대한 업체한테 편한 쪽으로 가주는 게 맞아요. 이 제도는. 사후관리 안 해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막 기억하지 마. 뭐라고? 세학, 종특, 환만 사후관리를 한다. 끝. 자, 11번. 관세행정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앞에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쉬운 것들도 계속 나와줘야 되겠죠. 자,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너네 때릴 건데 수술시키기 전에 보호자의 동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너네 이만큼 때릴 거야 라고 하는 게 과세전 통지인데 그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요. 우리 억울합니다. 심사청구는 뭐예요? 이미 때렸어. 이미 수술 시켜놓고 수술 당하고 나서 피 흘리면서 쩔뚝거리면서 이거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게 심사청구인데 그건 언제예요? 90일. 이건 뭐야? 안 해오면 틀려버리는 거죠. 숫자, 주체, 주어, 말미, 대상 이런 것들 안 해오면 끝나요. 이제 문제풀이가 한창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완벽하게 하겠다? 불가능해요. 제가 관세법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언급했듯이 관세법만 공부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16년이 다 돼가요. 그리고 학부, 석사, 박사 모두 다 관세 전공입니다. 그죠? 관세 물류 전공이에요. 그리고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국무총리실 이제 밑에 있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관세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 저도 제가 대단해서 한 얘기 아니라 이걸로 밥을 먹고 원래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뭘 덤비면 안 되잖아요. 게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한테 게임으로 덤비면 돼요? 안 되잖아. 헬스로 밥 먹고 사는 사람한테 헬스로 뭐 무게로 덤비면 돼요? 안 되잖아요. 전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도 이 보세사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네가 확실하게 이해했냐? 전 100% 확실히 이해 못했습니다. 하물며 저도 그런데 3개월 정도 공부한 또는 3주 정도 공부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겠어요? 불가능이죠. 한 명도 다 100% 공부를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관세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하시고 기본 이론으로 다시 넘어가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기출문제를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풀다가 기본 이론은 나중에 시험에 다가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은 다 듣고 1회독을 했고 이제 기출문제로 넘어오셨잖아요.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보시다가, 그리고 이 기출문제에서 안 풀리는 것들만 이제 참고용으로 기본 이론을 뒤적뒤적 해가면서 손에 침 발라가면서 이제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거지. 나 이거 잘 몰라. 다시 기본 이론 처음부터, 자, 수출입 통관 1장 수입의 정의부터 맨 끝까지 AEO,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맨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때는 있어. 언제? 시험이 이제 1주 남았을 때, 3일 남았을 때, 기출문제 다 풀고 오답 정리까지 다 했을 때, 마지막 한번 정리할 때 한 3일, 4일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물론 그때도 완벽하게 이해 못하는 것들 수두룩 빽빽입니다. 말했잖아요. 10년이 이제 후반대로 접어드는 저도 다 이해를 못해요. 그죠? 네. 상당히 업그레이드는 걸 느끼실 거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다 하고 기본으로 퇴행하지 말라. 기출문제 다 하고 마무리 이제 디저트 겸으로 이제 기본으로 이론으로 시험 막판에만 돌아가시라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됐고요. 자, 12번. 대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 면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얘는 맞추기 힘들죠.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원칙이 이거죠. 대무역법에 따라서 수출입 승인이 면제되는, 약간 여기에서는 안전하게 보는 애들이겠죠. 안전하게 보는 애들은 세관장 확인도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야, 대무역법에서 한번 걸러온 거니까 뭐 세관장 확인도 한번 되겠지라고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대무역법상 수출입 승인 면제 물품이라도 나는 보고 싶은데, 나는 볼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 마약류, 식물방역, 야생생물보호.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 뭐 종자가 우리 뭐 희귀종이 나간다거나 총포 도검 이런 건 잘해야 되겠죠. 수산생물 질병 이런 거 질병 한번 잘못 퍼지면, 옛날에 네이버 웹툰 중에 조석의 그 조의 영역이라고 있어요. 막 물고기들이 인간 지배하고 그런 거, 가축전염병 이런 것들, 막 그 뭐 흑사병 옛날에 흑사병은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병이죠. 그런 거 말고 뭐야 이거 쿠데타, 구제역, 쿠데타란다. 구제역이죠. 제가 가끔 실언을 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이런 것들은 보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 해당 안 되는 고르면 돼요. 정답 2번인데 사실은 이걸 다 알아야 고를 수 있는 문제라, 이런 문제가 한 5년 중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돼요. 운이 없게 2023년 기출에서는 출제가 됐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당분간 또 텀을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좀 안 좋았던 해죠. 자, 13번. 수출입의 의제에 해당하는 거 늘 나오는 거죠. 뭐라고요? 우매몰, 통국추. 정답 몇 번? 1번이네. 우매몰, 통국추. 1번. 그러니까 정식적인 수출입의 신고, 납부, 수리 절차를 안 거쳐도 수입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봐주는 것들,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게 의제였고, 수입의 의제는 우매몰, 통국추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4번부터는 좀 쉬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